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D캠프, 정식 명칭은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이고, 닉네임으로는 D캠프고, D가 뭘까요? D가 뭘 뜻할까요? 한 명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드림캠프입니다. 저희 슬로건이 창업자에게 저희가 말씀드리길 Do everything you dream. 당신이 꿈꾸는 걸 뭐든지 하면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D캠프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덕인데 제가 이제 창업계에서는 창업계의 어린 오리로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좀 금방 아시던데. 영덕이라서요. 제 이름이 영덕이잖아요. 그래서 창업계의 어린 오리, 그리고 배지도 어린 오리 배지를 달고 다니고, 오늘 강연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있는 셔츠를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라 이 차가 그려져 있는 셔츠를 특별히 입고 와서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2012년에 만들어졌고 19개 은행이 정확하게 8,450억을 기부를 해서 만든 청년 창업을 위해서 만든 그것만을 위한 재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현재 한국에 있는 유니콘 기업의 한 반 정도는 D캠프의 프로그램을 거쳐갔고 저희가 이제 투자도 하고 입주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저도 창업자였습니다. 창업자였고 2000년에 여러분이 최근에는 별로 안 쓰실 텐데 G마켓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커머스 하는 그 회사에 창업했고 2006년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그때 사실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돈을 좀 벌어서 이제는 좀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 덕분에. 그래서 지금은 후배 창업자를 키우는 일이 이 일의 전부인 D캠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린테크, 그린 비즈니스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미래를 바꿀 대항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내용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제목을 너무 작게 잡았나? 이게 역시 꿈이 작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제목으로 바꾸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트가 하나 있네요. 하트가.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사고가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 한 3일 정도 입원했었어요. 입원했는데 아픈 몸이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사실 사람이 굉장히 이 자제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힘도 들고 그리고 통증은 계속 오고 이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병실이 다인실이었는데 옆 바로 있는 거기 침상을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는 분이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병간호를 대부분 가족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좀 특이하게 부인이나 뭐 따님 뭐 아니면 어머님이 아니라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20대 중반 후반쯤 돼 보이는 굉장히 잘생기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효자예요. 보통은 병간호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버지 뭐 화장실부터 뭐 이렇게 아침에 세수하고 몸 닦아드리고 하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저희 아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좀 하여튼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이틀 지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효자는 분명해요. 굉장히 효자인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옆 침상에 있는 저나 저희 가족, 그 다음에 간호사, 의사에 대해서 아나무인이에요. 오로지 아버지,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은 엄청나게 강한데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효자는 곧 충신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효자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생각에 좀 이르게 되더라고요. 효자가 다가 아니구나. 집에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아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위안이 좀 돼서 이 그림을 제가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앞서 말한 그 사랑의 크기가 좀 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사회 또는 뭐 우리 지역,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시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사랑에 머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한 지구를 담을 수 있는, 인류 전체를 담거나 태양계를 담거나, 태양계는 뭐 생명이 없다고 보면 하여튼 지구 정도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찾으려고 막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한테 부탁을 하니까 디자이너도 못 찾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려서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요즘 AI가 이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릇에 지구가 담겨 있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지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지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가능하죠. 이게 참 저는 인류가 사실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오만하다. 왜 이게 지구가 인류의 멸망이고 지구의 멸망과 동일시하는지에 대해서 참 오만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룡도 사라졌고 인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사라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에서는 인간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뭐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멸종을 초래하더라도 인류가 사라질 거고, 여러분은 운 좋게 살겠죠, 자기 생을. 근데 뭐 우리 후대 중에 한 뭐 두세 대나 세 세대 아니면 길면 한 10세대 뒤에 우리 후손들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 뭐 별 영향은 없을 거고 있을 거다. 근데 이 인간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업의 기회는 훨씬 더 크죠. 근데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뭔가요? 나의 목숨, 뭐 아까 그 병원에서의 친구처럼 내 가족의 목숨. 근데 이게 인류 전체의 목숨이 걸리면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적으로 보면, 온전히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봐도 이 그린 비즈니스는 또는 기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업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몇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강연자가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내가 잘하고 있나 혹시? 괜찮은데 스스로 자존감도 생기고. 근데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이 그린 비즈니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대기업부터 아주 작은 또. 근데 기업의 형태라는 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인간이 만든 뭐 이 체제 중에 그나마 자본주의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자본주의에서의 핵심이 기업이잖아요.
기업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제가 돕고자, 성공을 돕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는 조직이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장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웅변을 하면 박수가 나오고 하는데 한번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에어 컴퍼니라는 이 외국 회사인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금 탄소 포집 얘기,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걸 일종의 변환 장치에 집어넣어요. 화학적 변환을 일으키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갈 텐데 그걸 통해서 알코올을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알코올을 만들면 알코올 종류에는 에탄올, 에탄올은 술의 원료가 되고 또는 소독제의 원료가 되고, 메탄올은 연료가 되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 화장품이나 알코올이나 술 뭐 등등 보드카를 주로 만든다고 하네요. 순수한 알코올로. 그래서 이런 회사가 뭐 굉장히 혁신적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에 그릇의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작게 제 나름대로 이 문제가 도대체 몇 명 정도에게 효과가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냥 고민해서 써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한 100만 명 정도에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장을 훨씬 더 크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마이셀이라는 회사는 현대차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디캠프의 패밀리사, 디캠프는 이제 투자하거나 또는 저희가 입주하고 한 회사들을 패밀리사라고 하는데, 디캠프의 패밀리사이기도 합니다. 여긴 특이하게 버섯의 그 조직을 균사체라고 하거든요. 균사체, 균의 모양이니까. 균사체가 사실은 동물의 근육하고 조금 비슷한 성질이 있나 봐요. 균사체를 배양을 해서 동물의 근육하고 비슷하니까 가죽이나 또는 대체육 형태의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죽을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뭐 소가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소가죽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엄청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소가죽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염색해야 되고, 염색도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염색 산업이나 또는 가죽 가공 산업들이 제3세계로 다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엄청난 산과 그 다음에 염색제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오염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는 동물로부터 얻지 않아야 되니까 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탄소 배출과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의 오염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예를 들면 어디가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샤넬, 루이비통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의 고객들이 되겠죠. 실제로 많은 명품 기업들이 이런 가죽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엔이라는 회사도 역시 디캠프의 패밀리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드림, 온드림의 보육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시켰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전기차가 이제 뭐 5만 대, 10만 대, 20만 대, 나중에 1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기차에 한 50kW에서 많게는 한 100kW의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50kW가 여러분이 한 달에 가정에서 몇 킬로와트 쓰시나요? 이게 전기세를 내보신 분이 별로 없구나. 혹시 몇 킬로와트 쓰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뭐 좀 많이 쓰는 집이 한
한 30, 50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전기가 끊겼다 그러면 전기차에 연결해 가지고 한 달 쓸 수 있어요, 집에서. 전기차가 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는 건데, 이 배터리라는 게 5년, 10년이 지나면 사실은 성능이 점점점 떨어져요. 근데 좀 특이하게 모든 이 배터리라는 게 화학 제품이라서 그 안에 작은 원통형의 또는 사각형의 배터리가 들어있는 수백 개나 수천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불량은 아니에요. 불량이 아니라 다 성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 폐기를 하면 그것도 환경에 문제가 되고, 안에 많은 리튬이 들어가는데 그 리튬들이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잖아요. 다 버려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재제조하는 거죠.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은 선별하고 수명이 다한 것들은 리튬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괜찮은 것들은 남겨서 새로운 배터리 셀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재활용 배터리로 쓰기도 하고, 또는 ESS라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들이 있어요. 큰 배터리 막 그 집채만한 배터리의 그런 탱크 같은 그런 박스 안에다가 전기라는 게 사실 한번 생산이 되면 바로 쓰거나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없어지기 전에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하면 나중에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덜 만들면서도 전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가 1년에 몇만 대씩 또는 수십만 대씩 나올 거고, 전세 수백만 대의 그런 배터리 분량들이 나올 건데 그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비욘드 미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가 작년에 5천억의 매출이 있었다네요. 5천억이면 햄버거로 몇 개나 먹어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네. 수억 개 정도는 먹어야 5천억이 되겠죠.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맛이 점점 비슷해지긴 해요. 비슷해지긴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소가 만들어내는 이런 온실가스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5세대 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소고기를 끊어야 돼요. 소고기를. 자, 그러면 우리 후손을 위해 소고기를 끊으실 분 없구나. 역시 우리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후손들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소고기를 끊을 생각은 없어.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대체육이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맛이 좀 비슷해져요. 일단 피냄새가 좀 비슷하고 질감도 점점 비슷해지고, 최근에는 버섯 균사처럼 만든 그러니까 대체육을 제가 먹어봤는데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참 어떡하지 그건. 입맛을 바꾸면 되겠다. 어릴 때 소고기를 맛보이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긴 하는데, 소고기가 이제 낙농업이나 또는 이 소를 키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 2%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5에서 10%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아마 이 축산업에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카비크리트. 뭐가 상상되나요? 카비크리트. 콘크리트에서 나오는데, 콘크리트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건설업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대략, 제가 이 기억력이 안 좋은 게 유일한 단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쯤 되나 봐요. 근데 콘크리트가 왜 이산화탄소를 만들지? 라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기가 다 시멘트잖아요. 시멘트가 한 3분의 1쯤 들어갈 텐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보면 시멘트 공장에 가면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는데 그게 수백 도의 열로 가열을 해요. 그 다음에 석회석을 집어넣고 그걸 막 엄청난 큰 기계를 돌려요. 또 막 돌려서 돌을 부수고 그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한 한 가로 세로 한 뭐 30cm, 20cm쯤 되는 벽돌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그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량으로 2kg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다냐 하면 여러분이 시멘트를 개해서 이제 바르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양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양생이 뭔지 아시죠? 양생이 뭔가 하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굳으면서 뭘 하나 하면 산소하고 결합해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거기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요만한 벽돌 하나 만드는데 1kg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만한 벽돌 하나에 총 3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 지을 때 보세요. 이 정도 건물이면 콘크리트에 시멘트가 몇 톤이 들어갈 것 같아요? 100톤, 200톤, 1000톤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 30층짜리 빌딩은 몇만 톤 단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댐 하나를 짓는데 시멘트가 100만 톤, 200만 톤씩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다. 근데 이 회사는 뭘 만드냐? 철광석을 만들다 보면 이게 일종의 그 만드는 과정에 찌끄러기 같은 게 나와요. 탄화된 철 같은.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이 역할을 같이 하는데 얘는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이게 일종의 벽돌을 굽는 뭐라고 하나요? 뭐 이런 자기를 구울 때 뭐라고 하죠? 고로 말고 가마. 그렇죠? 벽돌을 굽는 가마 같은 데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24시간 정도가 되면 벽돌이 단단해져요. 근데 이 화학적 화학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화학적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똑같은 벽돌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철강 찌끄러기하고 뭉쳐가지고 벽돌하고 똑같은 강도, 실제로는 35% 정도 더 강한 벽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타깝게도 미국 회사인가? 캐나다 회사인가? 북미입니까? 하여튼 북미 회사입니다. 인디고 에그리컬처, 이게 농업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지 아시죠? 농업은 더 이상 그냥 땅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석유로 만드는 게 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농기계, 농약 살포, 그 다음에 경작하는 과정에서 다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만드는 게 우리 농업 생산물인데 그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뭔가 하면 질소 비료를 써요. 이게 농업혁명의 핵심은 질소 비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건데 우리 공기 중에 80%가 질소잖아요. 근데 그게 식물로 들어가려면 일종의 그걸 땅에다가 이렇게 깔아앉혀 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비료가 만들어지는데 비료가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과정에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면 이 메커니즘을 좀 더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디고 에그리컬처는 일종의 바이오텍 회사예요. 그러니까 씨앗에다가 일종의 균, 우리가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하면 얘가 땅에 심어지면 그 비료가 없이도 생장이 더 잘 돼. 한 20% 더 잘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비료를 안 쓰니까 일단 돈이 적게 들죠. 비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안 쓰면서도 실제로 수확량은 더 많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코팅된 이 유산균에 의해서 코팅된 씨앗만 팔면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씨 뿌리고 비료 뿌리는 게 속 편해. 내 하던 방식대로. 그럼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일종의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 보자.
씨앗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작물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작물을 세일즈를 어떻게 했나 하면 바이어 예를 들면 옥수수다. 그럼 옥수수를 살 만한 식량 유통업자 또는 식량의 수요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요자한테 우리가 만든 이 씨앗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요 라고 같이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거죠.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농부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보면 한 미국에서 한 450개 농가가 22개 주에 걸쳐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했는데 11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대요. 그러면 톤당 약 30불 정도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고 그걸 실제로 탄소 거래를 통해서 돈으로 만든 거죠. 만든 다음에 그 돈의 75%를 참여한 농가에게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야, 당신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같이 동참하자 라고 하기도 했고 우리 제품은 비료도 줄여주고 실제로 생산량도 더 늘려줘.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로 돈까지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좋은 일을 하는데 돈까지 생기네 라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이어 애들에게는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이 적은 이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사고자 하는 가치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걸 네트워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점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작물이 나오면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농가에게 보급하면서 사업을 확대해가는 이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애플의 휴대폰을 보면 애플은 핸드폰을 만들면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역시 미국 애들은 사업하는 방식이 좀 스케일이 좀 다르구나. 이게 크게 보고 그리고 관계없을 만한 농부에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정부 그다음에 바이어들 곡물 수출업자들 다 엮어가지고 크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부가가치가 훨씬 커져요. 여러분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궁극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핵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핵융합하는 회사의 기술을 가진 회사 두 개를 지금 소개해 드릴 텐데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시나요? 아시죠? 핵융합이 좋나요? 핵분열이 좋나요? 핵분열은 안 좋은 게 이게 일종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리백에 들어갈 수 없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생산된 원자력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는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핵분열은 그 관점에서 보면 폐기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저준위 폐기물만 나오고 또 핵분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난번에 후쿠시마처럼 멜트다운이 일어나면 사실은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핵융합은 사실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주지 않으면 얘가 핵융합이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아직은 고장 날 만한 상용 제품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실제로 나중에 상용화 되더라도 핵분열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멈춰버려요. 이걸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계속 줘야지 얘가 동작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핵융합의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핵융합의 기본 원리는 사실 태양의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태양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아시죠? 아시는데 다들 모른다고 시치미를 툭 떼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겸손할까요? 근데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죠, 핵융합은. 인공태양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최소한 몇 천만 도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에 가까운 압력이 주어지면 핵융합이 일어나요. 핵융합이 뭐냐라고 하면 원자와 원자가,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있고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질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핵융합이고 그 사이에 그때 엄청난 열이 나와요. 태양도 똑같이. 근데 지구에서 이 핵융합로를 만들려고 하면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압력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압력을 만들 수 없으니까
대신 온도를 더 높이자 해서 1억 도까지 올리면 핵융합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핵융합에 들어가는 가장 단순한 물질이 뭔가 하면 뭘까요? 가장 단순한 물질? 수소죠. 수소 중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엄청난 열로 1억 도까지 올려주면 얘가 융합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문제를 융합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K스타라고 핵융합로를 실험로를 만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에요. 30초 정도를 융합을 일으키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공동을 하는 이트라는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SFA라는 한국 기업이에요. 얘는 뭘 하나 하면 이 1억 도까지 올라가 있는 수소 원자의 플라즈마라는 게 있는데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플라즈마를 공중에 담을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자기장으로 이렇게 가두는데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초전도 자석을 써요. 초전도 자석은 마이너스 270도까지 떨어뜨려야 되고 이쪽은 1억 도에 엄청난 뜨거운 게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막아줘야 되는 차폐막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한국 기업인 이 SFL이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1억 도와 마이너스 270도에 그걸 어떤 거로 막지? 근데 이게 실제로는 강한 금속에다가 코팅을 7번 정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로 세로 한 3m, 5m쯤 되는 엄청나게 큰 건데 정밀도가 1, 2mm 안으로 맞춰줘야 돼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길로 이제 열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파손이 일어나죠. 반대로 미국의 제너럴 퓨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서 새로운 융합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더 어려운데. 아까처럼 이렇게 차폐막을 만드니까 너무 이 손상이 크니까 얘들은 리튬이라는 금속을 통해서 금속으로 이렇게 막을 만들고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만들고 리튬이 열을 전달하면 다시 이제 열을 회수해서 여기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혁신적인 도전들은 이렇게 핵심적인 스타트업을 통해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릇의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생각 말고 인류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앞에 기업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대항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